10월 27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찾아 공식 일정에 들어갔죠. 한미일 정상이 모두 아세안에서 먼저 모인 가운데 경제 APEC 정상회의까지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이어집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아세안 정상회의, 김성환 평론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시아하고 관계가 예전에는 신남방 전략 뭐 이렇게 또 불렸었는데요. 훨씬 더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점점 높이면서 다른 국가들한테 뭐 거의 관세 폭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야 하는 처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고 좀 더 성장하는 또 국가이기도 하니까 우리 수출의 새로운 어떤 전략 지역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아세안 회의가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또 답답해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범죄 공동 대응에 관한 문제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주변 국가들이 전부 지금 아세안 회원국이거든요. 근데 범죄 조직이 단속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자꾸 움직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캄보디아 주변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미얀마라든가 뭐 이런 국가들도 사실상 치안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더군다나 국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치안 공백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번 회담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서 뭐 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 아세안 FTA 얘기를 꺼냈거든요. 좀 더 미국의 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과 반대급부로 아시아 쪽의 관세 장벽은 내려서 서로 간의 교역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들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네. 이번에 아세안 회의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장해찬 전 최고위원께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동남아 시장에 주목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사드 보복 이후 있었던 일인데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EU, 나토 정상회의에 연속 참석하면서 유럽적 활로 개척에 힘을 쏟았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에는 불참하면서 아세안에 참석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그 신남방 정책 등 동남아 중시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이 되었든 동남아가 되었든 새로운 시장 개척이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는 필요하다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요. 이런 아세안 국가들과의 원활한 교류 협력으로 우리 수출 시장도 개방이 되고 또는 안보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어떤 든든한 안보 공동체 같은 협력을 구할 수 있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겠죠. 네. 다만 이제 동남아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친중 노선인 이재명 정부가 이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과 얼마나 이 대중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진심이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되고요. 다만 저는 어쨌든 나토에도 참석하시고 아세안에도 참석하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미중 양강의 어떤 구도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만큼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떠나서 새로운 활로 우리와 그동안 교류가 비교적 적었던 새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좀 잘 되기를 바라보고 조언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말레이시아와의 정상회담도 지금 남아 있는데 굵직굵직한 실체적인 성과들을 많이 거두고 오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도 열리죠. 우리 정부는 APEC 외교 무대를 실용 외교의 시험대로 보고 있는데 숙제가 많습니다. 한미의 관세 협상, 또 한중 관계 복원, 또 한일 과거사 문제까지 산적한 여러 과제들. 장해찬 최고위원님, 실질적인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이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우리 자동차 업체나 부품 업체들이 지금도 매달 엄청난 손실을 관세 때문에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APEC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좀 관세 협상이 발표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대통령실의 안보실 3차장이
에이펙 계기로 타결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좀 중요한 쟁점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언론에서 이제 팩트시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체적인 전체 합의문은 아니더라도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 조금 공개해서 우리가 시간 문제지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과정이라도 공개되면 대내외 불안정성을 조금은 좀 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라도 정부 당국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한미 간의 어떤 팩트시크나 중간 관계의 어떤 성과문도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에이펙이 미중 협상을 위한 그냥 우리의 어떤 남의 집 잔치로 끝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한중 정상회담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북극성에서 전지현 씨가 한 발언 때문에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이 또 다 취소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좀 불합리한 한중 관계나 이 중국 측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이런 것들도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성과가 나오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일 문제는 저는 비교적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 총리 취임 이후에는 굉장히 실용 위주의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히려 한일 문제가 좀 제일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근데 한미 문제와 한중 문제에서 그냥 만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노력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깜짝 회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최선희 북한 외무상, 외교총 책임자죠. 러시아로 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또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일말의 가능성은 좀 남아있긴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하는 관측이 좀 지배적일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2019년 때 그때 이제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었잖아요. 일종의 깜짝 쇼라고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단은 그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거세게 비난한, 로켓맨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다가 그때 만나기 전에는 비무장지대에서 한번 인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좀 띄웠었고 5시간 만에 최선희 부상, 그러니까 외무상의 담화문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가 가능한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은 거의 핵보유국으로 그냥 돌진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 트럼프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네. 근데 사실 표현은 좀 달라요. 애매하죠, 일반적으로 약간? 예.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하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게 누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하고 좀 다른 표현을 통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를 좀 보이기는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핵 군축 협상이 일종의 스몰딜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르는 경제 제재 해제라고 하는 대가를 지금 바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한꺼번에 지금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북미의 어떤 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전처럼 서로 간에 정상이 만나서 뭔가 확 협상에 물꼬를 트거나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하노이 노딜 때 봤던 것처럼 탑다운 네. 방식이 그 판돈을 크게 걸지만 나중에 가서 네. 크게 일 수 있다는 걸 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죠. 부동산 때문에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겨냥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은 서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운 징벌적 규제이자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끄는
여야 부동산 공방이 대통령실까지 이른바 참전하면서 이전 투구 양상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번 논란 상당히 좀 소모적이어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도 부동산 투기를 했던 거 아니냐. 일종의 내로남불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네.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가 좀 묻고 싶어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을 작동시킬 자격이 있습니까? 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게 먹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도덕성만을 흠집내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누굴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주택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어떤 정책이 더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소유자가 집을 사기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실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갭 투자를 했다거나 이렇게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택을 6채 소유했다 이런 것으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국민의힘이 그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밀리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서로 간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떳떳하지 않잖아요. 네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지금 막 금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도 따라 올라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산의 거품이 끼는 상황에서 여야 간에 좀 어떻게 하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질 좋은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지 않도록 조절하는데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어요. 네. 장동혁 대표는 다주택 그 집값이 모두 합쳐서 8억 5천만 원이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장미 아파트 그리고 분당 아파트랑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장희찬 전 최고위원 상당히 좀 난타전 진흙탕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대통령실 덕분에 장동혁 대표의 미담이 하나 더 발굴된 거죠. 그 판사 출신으로 강남에 아파트 없는 사람 찾기가 힘든데 구로에 아파트 샀답니다. 투기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죠. 그리고 여의도에 국회 출퇴근하는 오피스텔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요즘 다 지역구에 새 들어 사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 충남 보령의 지역구 집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물려주신 그 노모가 사시던 곳은 사진 보니까 소위 서울에서는 판잣집이라고 말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하니까 8억도 안 된다, 8억 정도다라는 거. 30억, 40억, 50억 하는 강남 아파트 매입해서 정작 지역구에서는 새 들어 살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미담을 발굴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또 비판한 게 대통령실인데 강유정 대변인이 그 유명한 반포 그 소위 말하는 아리팍이라고 하는 거기 삽니다. 공시가가 30억 넘고 실거래가 최근에 50억, 60억 넘었잖아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그리고 뭐 차는 재산 등록한 거 보니까 좋은 차 타셔도 되는데 포르쉐 까이엔 쿠페 타세요. 이런 분이 저 8억 5천 다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한테 다 실고자 하는 거 맞냐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난타전이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책 공방에서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이게 국민 정서상으로 보면 아니 반포 아리팍 사는 대변인이 구로에 아파트 가진 당대표한테 뭐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논란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점과 반발을 더 키우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정책 입안자들이 무슨 짓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책이 국민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전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이 정책이 내로남불이 아니라 진짜 정부가 의지가 있는 거구나라고 네. 알려면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행동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는 뭐 이상경 차관 사퇴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분들이 강남집 2채인데 그 한 채를 안 팔고 아들 줘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면
야 역시 강남은 안 떨어지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위 찍어주기. 네.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파시겠죠. 아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예. 부분은 좀 단순히 이런 난타전을 떠나서 정책 입안자들이 명심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남의 집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들 재산 그 신고한 것만 기준으로 따졌을 때 33명이 강남의 아파트나 집을 갖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30%가 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60% 이상이 영남이 지역구예요. 근데 왜 강남에서 다 집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때 조사했을 때 민주당 의원 18명이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간에 손가락질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남의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남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가수요가 늘 존재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남에 집을 사게, 마음 놓고 집을 사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집 공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제대로 공급도 하지 않아놓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당신들은 과연 민주당한테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또 반격하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규제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고 난 다음에 집값이 폭등하잖아요. 폭등하고 난 다음에 강남 집값이 폭등하니까 서울시 전체로 그게 튀어가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을 놓고 우리가 서로 간에 막 경쟁을 하고 욕망이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하거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성 있게 세금을 많이 낸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제대로 된 대책 내놓지 않고 왜 규제하냐 이런 소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 봐라.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런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전부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만드는 게 현명한 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요. 재산신고 할 때 금액으로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는 한 13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준이다 이거죠? 네, 그거 가지고 또 공격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송호석 원내대표는 강남의 미도 아파트 오세훈 시장이 규제 해줘서 아파트값 지금 50억인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고요. 주영우 의원은 반파 아파트 재건축 2채 갖고 있다가 그 2채 원래 갖고 있던 거 보상받아가지고 한 채가 이제 됐더라고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도돌이 표식으로 지금 서로 간에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을 했는데 이게 서로의 양측이 무슨 득이 되고 실이 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게 논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다라는 건데 정청래 대표도 이제 좀 입단속을 시키는 거죠. 부동산 관련해서 워낙 설화가 많으니까 부동산 관련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사유재산을 범죄시 여기는 정책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규제하자 했습니까? 토지 거래를 하자 했습니까? 아니면 금수저 아니면 지금 이제 청약 당첨돼도 중도금 대출 규제로 눈물을 머금고 청약을 포기한 신혼부부들 40대 가장들 기사가 나오잖아요. 저희는 이런 식의 이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죄악시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도 비싼 집 있잖아라는 건 비판의 논지가 잘못된 거고 자기는 있으면서 남은 그 집을 못 가지게 하는 이 민주당 인사들의 부동산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2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정책을 실행하는 머리 따로 부동산 사는 손 따로면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뭐 강남 3구, 마용성 아주 특수한 지역이죠. 모두가 거기 들어가서 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소위 말하는 강북의 노도강이나 금강구 같은 그리고 경기도 지역들까지도 이번에 일방적으로 풍선 효과를 걱정해서 넣었더니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나 뭐 이사의 자유,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첫 집을 살 만한 자유들이 다 침해받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청약 같은 경우는 당첨 중도금 대출 왜 40%로 묶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청약 통해서 내 집 마련 처음 하는데 그것도 그럼 이제 현금 60%안 들고 있으면 못 가지게 되면 청약도 이제 현금 가진 금수저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일리가 있잖아요. 네. 대안을 내놓으라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임기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3% 올랐어요. 이재명 정부 4개월 만에 지금 4% 찍었습니다.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아니요. 참 아니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요. 미국에서 긴축을 시작했잖아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었어요. 차라리 그때 보유세를 오히려 더 깎아주지 말고 제대로 정상화시켰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급등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유재산 보호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세금 자기 스스로가 깎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2007년 리먼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집값이 훨씬 지금보다 떨어져서 문제였던 거예요. 교묘한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국제 금융 질서라든가 경제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에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 어떤 지위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이나 이런 데로 자산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값이 거의 헐값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유재산 이 지금 범죄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일반 상품처럼 막 찍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국제 환경이 바뀌면 막 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부동산 정책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여야 모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발 부디 다른 거는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일 수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과연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일단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51점이 잘하고 있다. 긍정. 부정이 44.9입니다.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남녀 2,500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 다소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 역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23일부터 24일 1,000여 명입니다. 민주당이 44.1, 국민의힘이 37.3이고요. 혁신당 3.3, 개혁신당 3.5, 무당층 8.5입니다. 김사한 평론가님, 역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는데 부동산 관련 논란이 약간 영향을 줬을까요? 글쎄요, 지금 한국갤럽하고 MBS 조사 나온 거 이거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라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게 조사 방법이 전화 면접이냐, ARS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찌 됐든 간에 50% 초반대까지 지금 지지율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50% 벽이 ARS 조사에서 깨진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앞서도 우리가 여러 논란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집권 여당한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악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하고 한 4개월 만에 굉장히 큰 난제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봅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세 조정을 한다거나 또 당장 집은 못 산다 하더라도 결국 불안감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동산 공급적 정책에 관한 부분, 또 정책의 신뢰성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거라고 하는 그 어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악재가 더해지거나 앞서 관세 협상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계속 악재가 더해지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만 남게 되거나 그 지지율이 꺼지게 된다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그런 면에서 좀 지지율, 네. 민주당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도 뭐 소폭 오르긴 했지만 이런 여당의 악재에 비하면 반사이익을 좀 못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좀 종반이지만 소위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 방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다. 정말 이 보수 진영이 두 번의 탄핵으로 괴멸 위기에 몰렸었는데 어쨌든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은 나온다는 것, 이게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것 높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무차별 난사가 아니라 묵직한 한 방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다만 이 정도 야당이 지지율이 유지되고 아직 정권이 6개월도 되지 않았다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권 일 한번 해봐라 하는 심리가 더 강하게 발동을 하는데 ALS 조사도 조사지만 전화면접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차이가 나도요. 내년도 지선에 누구 찍을 거냐 물어보면 여야가 갤럽 기준 3% 차이로 거의 박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 한번 일해봐라라는 심리 못지않게 이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키는 저는 내년 3월 이사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김현지 실장이고 뭐고 하는 이슈들은 다 정무적인 이슈인데요. 보통 우리가 3월을 이사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전세나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값이나 집값이 정말 이 정부의 15 정책이 먹혀서 좀 안정화돼 있으면 아 그래 잘한 거 맞네. 정부 일 좀 해보라가 될 텐데 그 3월 이사철 전후로 한두 달에 막 전세 계약 있을 때 지금 보도 나오는 것처럼 전세 계약 자체가 실종되고 다 월세 서울시내 마포구는 지금 뭐 월세값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이제 지방선거 직전에 분노가 표출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민생이나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얼마나 잘 끌고 가면서 대안을 잘 제시할 수 있는가. 그게 이 지선을 앞둔 최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최대 쟁점은 아직까지도 국정감사가 아니라 김현지 실장이 나오느냐 마느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좀 보죠. 자, 국감 출석 김현지 부속실장 필요하다가 61.4, 매우 필요가 48.8, 어느 정도 12.6 합친 수치고요. 불필요가 전혀 17.5, 별로 13.3, 불필요 30.7입니다. 한 6대 3 정도가 김현지 실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 여권도 불출석만 마냥 고수하기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대비 나오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계층에서도 김현지 실장 출석이 필요하다 쪽으로 이탈한 분들이 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수치를 떠나서 지지층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고려해야 될 사안 같고요. 오히려 나오면 국민의힘이 손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해봤지만 그렇게 점수 잘 딸까 국감에서 그냥 소리나 치고 호통이나 하다가 별 내용 없으면 에이 뭐야 기대하고 봤는데 별거 아닌 애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나오라는 여론이 60%가 넘는데도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국감 끝나고도 아 진짜 뭐가 있나 보네. 나오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나 보네라는 막 음모론이 굴러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겠지만 정무적으로는 오히려 나오고 한번 이 국민의 관심을 받은 다음에 대답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제가 지금 여론 추이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부르지 않는 쪽으로 거의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운영위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을 상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자가 안 나왔으니까 더 부담 없이 마구잡이로 이것도 맞는 거 아니냐 저것도 맞는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왜 본인이 못 나오냐 오히려 판을 더 깔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고민도 깊겠어요. 김사연 프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얘기가 튀어버렸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아마 좀 곤란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안 좋은 지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딱히 출구를 만들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붙었던 대선에서 그때 그 직전에 10월에 국감이 있었어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성남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런 얘기로만 공방이 오고 갔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됐어요. 그게 지금 대법원에 파기환송돼 있던 주요 사유 중에 하나란 네. 말이에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거. 그런 방식의 국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총무비서관이었을 때 그때 왜 못 나갑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민주당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첫 번째로 저는 남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는 내용은 차마 제가 입으로 옮기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저질적인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만약에 국감에 나가면 서로 간에 고성만 치다가 저질 논쟁이 또 막 엄청나게 볼썽사나운 모습만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내보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일 듯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여야 간에 좀 신사협정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물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안 될 수도 있겠다고 네. 보는데 만약에 그런 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안 내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서환 평론가, 장희찬 전 최고위원 고맙습니다.